미치 앨범의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오늘은 그 네 번째 만남, 사랑의 장 시작할게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자 에디는 작고 둥근 방에 서 있었다. 산도 옥빛 하늘도 사라져 버렸고 회벽 천장은 낮아서 머리가 닿을락 말락했다. 방에는 나무 의자 한 개가 놓여 있고 벽에는 타원형 거울이 걸려 있었다. 에디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지만 곧바로 방의 뒤편이 보일 뿐이었다. 갑자기 문이 길게 늘어선 복도가 나타나자 에디는 몸을 돌렸다. 그때 기침이 나왔다. 그 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이 내는 것 같아서 화들짝 놀랐다. 다시 마른 기침이 나왔다. 가슴에서 뭐가 덜커덕거리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이랬을까? 에디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살을 만져보았다. 루비와 함께한 후부터 많이 늙은 것 같았다. 대위와 있을 때는 고무처럼 탄탄했던 상체였지만 이제 살갗도 얇고 건조해서 늘어지고 흐물흐물했다. 루비는 만날 사람이 아직 2사람 더 있다고 했다. 그런데 뭐지? 등 아래쪽이 뭉근하게 아파왔고 다친 다리가 점점 뻣뻣해졌다.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때마다 일어나는 증세였다. 몸이 썩어가고 있었다. 에디는 길게 늘어선 문 중에 한 곳에 다가서서 손잡이를 당겼다. 갑자기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집의 마당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결혼식 피로연 같았다. 은쟁반을 손에 든 손님들이 잔디밭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마당 한쪽 끝에 붉은 꽃과 자작나무 가지로 장식한 아치형 길이 나 있었고 에디가 서 있는 쪽 끝에는 그가 들어온 문이 있었다. 젊고 예쁘장한 신부가 사람들 가운데 선 채 옅은 금발머리에 핀을 빼고 있었다. 몸이 호리호리한 신랑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칼을 들고 서 있었고 칼자루에는 반지가 있었다. 그가 칼을 신부에게 내밀자 신부가 반지를 뺐고 하객들이 환호했다. 에디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었지만 외국어라서 이해할 수 없었다. 독일어인가 스웨덴어인가. 그가 다시 기침을 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모두 미소 짓는 것 같았고 에디는 그 미소에 당황했다. 얼른 몸을 돌려 들어왔던 문으로 나갔다. 둥근 방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는 또 다른 결혼식장 한가운데 와 있었다. 이번에는 실내였다. 커다란 홀에 모인 하객들은 스페인 사람들 같았고 신부는 머리에 오렌지 꽃을 꽂고 있었다. 신부가 파트너를 바꿔가며 춤을 추었고 손님마다 그녀에게 작은 동전 주머니를 주었다. 에디가 터져나오는 기침을 참지 못하고 다시 기침을 하자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문을 빠져나와 다시 다른 결혼식장으로 갔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같았다. 가족들이 땅에 술을 붓자 신랑 신부는 손을 잡고 빗자루 위를 넘었다. 문으로 나가니 중국의 결혼 축하연이 펼쳐졌다.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하객들이 환호를 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신랑 신부 한 쌍이 손잡이가 2개 달린 컵으로 뭔가를 마시고 있었다. 프랑스인가?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축하연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차나 버스, 마차, 말 등 운송수단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어떻게 떠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손님들이 끝없이 밀려들었고 에디는 그 속에 섞여 미소만 지을 뿐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지상에 있을 때도 결혼식에 가면 늘 그랬다.
그 편이 오히려 더 좋았다. 에디가 보기에는 결혼식은 당혹스러운 순간이 너무 많았다. 특히 하객들에게 춤을 추라고 할 때나 의자에 앉은 신부를 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면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 순간이면 아픈 다리에 불이라도 들어와서 결혼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 같아 얼굴이 빨개지곤 했다. 그래서 에디는 되도록 피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꼭 가야 할 때는 주차장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며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나마 결혼식에 참석할 일도 오랫동안 없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루비가든의 어린 직원들은 성년이 되어 배우자를 맞이할 일이 생긴다든지 해야만 빛바랜 양복과 목이 꽉 채는 와이셔츠를 옷장에서 꺼내 입곤 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골절상을 입었던 다리뼈에 이상이 생겨 거동이 더 불편했다. 무릎에 관절염마저 생기는 바람에 심하게 다리를 절었고 덕분에 춤이나 촛불의식 같은 특별한 순간을 모면할 핑계를 얻었다. 그는 혈혈단신 노인으로 간주되었고 사진사가 테이블에 와도 그저 미소만 지으면 될 뿐 아무도 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정비공 셔츠를 입은 채 결혼식 피로 현장을 돌고 있었다. 모두가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했고 케이크가 있었으며 각 나라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피로연이 모두 비슷비슷했지만 에디는 놀라지 않았다. 어느 나라나 결혼식은 다 비슷할 거라고 여기던 차였으니까.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게 그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였다. 한 번 더 문턱을 넘으니 이탈리아의 마을이었다. 언덕기슭에 포도밭이 있고 석회암으로 지은 농가가 보였다. 남자들은 수많은 검은 머리카락을 빗어넘긴 모습이었고 여자들은 검은 눈과 늘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담장이 있는 곳에서 신랑과 신부가 톱을 쥐고 긴 장작을 반으로 썰고 있었다. 음악이 연주되자 하객들은 빠른 리듬에 맞춰 타란텔라 춤, 나폴리 지방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에디는 몇 걸음 물러서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쓴 신부 들러리가 아몬드 가루를 뿌린 사탕 바구니를 들고서 하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멀리서 보니 20대 같았다. 그녀는 이탈리아어로 사탕을 권하고 다녔다. 그 목소리를 듣자 에디는 온몸이 벌벌 떨렸고 땀이 나기 시작했다. 달아나야 할 것 같았지만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말린 꽃이 달린 모자를 쓴 그녀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몬드 사탕을 내밀며 물었다. 씁쓸한 일과 달콤한 일을 위해 사탕 하나 드실래요? 그녀의 검은 머리칼이 한쪽 눈 위로 흘러내리자 에디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입술이 벌어지고 목구멍 뒤쪽에서 소리가 올라와 결국 말이 되어 터져나왔다. 그의 기분을 이렇게 만든 이름이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마거릿. 에디가 속삭이자 그녀가 다시 말했다. 씁쓸한 일과 달콤한 일을 위해 사탕 하나 드실래요? 그날의 생일 케이크. 에디와 형 조는 정비실에 앉아 있다가 조가 드릴을 들면서 으스대는 말투로 주장했다. 이건 최신형이라니까. 조는 체크무늬 재킷을 입었고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구두를 신고 있었다. 에디는 형의 겉모습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비회사의 영업사원이니 그럴 만도 했다. 오랜 세월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지내는 에디가 뭘 알겠는가. 조가 말했다.
그래요, 손님, 이걸 받으세요.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에디가 배터리를 받았다. 니켈 카드뮴이라는 작은 전지였다. 이런 걸로 기계가 작동된다니 믿을 수 없었다. 돌려봐. 조가 이번에는 드릴을 건네주며 말했다. 에디가 손잡이를 누르자 요란한 소리가 났다. 멋지지? 조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날 아침 조는 에디에게 봉급이 얼마인지 말했다. 에디가 버는 것에 3배가 되는 액수였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에디의 승진을 축하했다. 아버지가 맡았던 루비가든 정비 반장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거였다. 에디는 그렇게 좋은 자리라면 형이 하고 나한테 형 자리를 주지 그래 라고 쏘아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다. 에디는 마음 깊이 느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지냈다. 여보세요? 안에 누구 계세요? 마거릿이 오렌지색 티켓 뭉치를 들고 문간에 서 있었다. 늘 그렇듯 에디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올리브빛 피부, 짙은 커피색 눈동자. 마거릿은 그의 여름에 매표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루비가든의 직업 유니폼인 흰색 셔츠에 빨간 조끼, 검은 바지, 빨간 베레모 차림이었고 한쪽 가슴에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니 에디는 더 부하가 났다. 잘나가는 형 앞이니 더욱 그랬던 것이다. 제수 씨에게 드릴을 보여드려 조가 말했다. 그리고 마거릿에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다. 배터리로 작동되는 거예요. 에디가 손잡이를 누르자 마거릿은 귀를 막았다. 당신 코 고는 소리보다도 요란하군요. 마거릿이 말하자 조가 웃음을 터뜨리며 놀려댔다. 와, 제수 씨한테 한 방 먹었구나. 에디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가 아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깥으로 나와볼래요? 에디가 드릴을 흔들며 대꾸했다. 일하는 중인데. 잠깐이면 돼요. 괜찮죠? 에디가 천천히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밖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에디 아저씨.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입을 맞춰 소리쳤다. 고맙구나. 에디가 인사하자 마거릿이 큰 소리로 말했다. 좋았어, 얘들아. 케이크에 초를 꽂으렴. 아이들이 바닐라 케이크가 놓인 접이식 테이블로 달려가자 마거릿이 남편에게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애들한테 당신이 초 38개를 한 번에 끌 거라고 큰소리 쳤거든요. 에디는 씩 웃으며 아내가 아이들을 모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거릿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능숙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함께 있을 때면 행복해 보였다. 그런 모습에 에디는 기분이 가벼워졌다가도 그녀가 불임이라는 사실이 떠오르면 풀이 죽곤 했다. 어떤 의사는 그녀가 너무 민감하다고 했고 다른 병원에서는 그녀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했다. 25 전까지는 임신했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자 더는 병원에 다닐 돈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되어버렸다. 거의 1년 전부터 마거릿은 입양 얘기를 꺼냈다. 그녀는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고 입양 서류도 가져왔다. 에디가 우리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하면 그녀는 아이를 기르는데 늙고 정보가 어딨어요 라고 대꾸했다. 에디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케이크 앞에서 마가릿이 소리쳤다. 다 준비됐어요. 오세요, 에디 아저씨. 초를 끄세요. 아, 잠깐만요. 마거릿이 봉지 속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막대기 같은 게 있었고 끈과 둥근 플래시 전구도 달려 있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예요. 샬린이 쓰라고 빌려줬어요. 마거릿은 사진을 찍기 전에 에디와 아이들의 자리를 잡아주었다. 에디가 케이크 바로 뒤에 섰고
아이들은 그 둘레에 서서 38개의 촛불에 감탄을 보냈다. 한 아이가 에디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모두 한꺼번에 끄셔야 돼요. 아셨죠? 에디가 고개를 숙였다. 케이크는 이미 손자국 천지였다. 그래. 에디는 대답하면서 아내를 쳐다보았다. 에디는 젊은 마거릿을 빤히 쳐다봤다. 당신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마거릿이 사탕 바구니를 내려놓더니 슬픈 미소를 지었다. 등 뒤에서는 춤이 끝났고 리본 같은 흰 구름이 해를 가렸다. 에디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아니야. 춤추던 하객들이 와 소리를 지르며 탬버린을 흔들어댔다. 마거릿이 손을 내밀었다. 에디는 떨어지는 물건을 잡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손을 붙잡았다. 둘의 손가락이 맞닿자 에디는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을 맛봤다. 살갗 위에 살이 돋아서 포근하고 따스하고 간지러운 느낌. 마거릿이 에디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당신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나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와,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아니라고. 아니야. 에디가 중얼댔다. 그는 마거릿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죽은 후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미 홍이라는 중국 식당에서 치러졌다. 별로 화려할 것도 없는 식당의 2층이었다. 식당 주인 세미는 그날 밤 손님이 없을 걸로 짐작하고 2층을 예식장으로 빌려주었다. 에디는 군대에서 받은 돈을 몽땅 털어서 필요한 비용으로 썼다. 닭구이와 중국식 잡채, 와인을 시켰고 아코디언 연주자를 불렀다. 예식에서 사용한 의자는 피로연에서도 필요했으므로 성혼서약서 순서가 끝나자 웨이터들이 아래층 식당으로 가져갔다. 하객들은 서둘러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아코디언 연주자들은 걸상에 앉았다. 몇 년 후 마거릿은 결혼식에서 빠진 게 있다면 빙고 게임뿐이었다고 농담을 하곤 했다. 식사를 마치고 결혼 선물을 주고받는 순서가 끝나자 모두들 마지막 건배를 했고 아코디언 연주자는 짐을 챙겼다. 에디와 마거릿도 현관문을 빠져나갔다. 찬 비가 가늘게 내렸지만 신랑 신부는 몇 블록 떨어진 집까지 나란히 걸어갔다. 에디는 흰색 정장 재킷을 입었고 셔츠의 깃은 빳빳했다. 그들은 손을 붙잡고 가로등 불빛이 쏟아지는 빗속을 걸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꼭꼭 가둬진 것 같았다. 사람들은 사랑이 바위 틈 속에 숨어있는 물건이라도 되는 듯 사랑을 찾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랑은 여러 형태를 띨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같은 법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찾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인 것이다. 그리고 에디도 마거릿에게서 어떤 사랑을 발견했다. 고마운 사랑, 깊지만 조용한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에디는 생기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의 가슴은 잠들어 버렸다. 이제 결혼할 당시처럼 젊고 아름다운 그녀가 다시 여기 있었다. 나랑 걸어가요. 마거릿이 말했다. 에디는 일어나려 했지만 아픈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마거릿이 그를 가뿐하게 들어올렸다. 다리 때문에 그렇군요. 그녀는 예전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흉터를 바라보았고 에디의 머리칼을 매만졌다. 많이 휘어졌네요. 마거릿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디는 입술을 달짝거릴 수도 없었다. 빤히 쳐다보는 것 외에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마거릿은 그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나이 들고 고생했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다.
에디가 곁에서 말없이 서 있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꼬리를 장난스럽게 올렸다. 마거릿이 웃으며 말했다. 여보, 내 예전 모습을 그렇게 금방 잊었어요? 에디는 침을 삼켰다. 내가 어떻게 잊겠어? 그녀가 얼굴을 가볍게 어루만지자 에디의 몸에 따스한 기운이 퍼졌다. 마거릿은 마을과 춤추는 하객들을 손짓하며 말했다. 갖가지 결혼 장면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문 너머 결혼의 세계 말이에요. 아, 에디. 신랑이 신부의 면사포를 올릴 때, 신부가 반지를 끌 때, 그들의 눈빛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세계 어디서나 똑같고요.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믿고 자신들의 결혼이 어떤 결혼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녀는 생긋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도 그랬을까요? 에디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우린 아코디언 연주자도 불렀잖아. 에디가 말했다. 그들은 연회장에서 나와 자갈 깔린 길을 올라갔다. 음악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에디는 마거릿에게 그동안 보고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털어놓고 싶었다. 몸 안이 휘휘 도는 기분이 들면서 초조함이 사라졌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도 5사람을 만났나? 마거릿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와 다른 5사람을 만났겠군. 마거릿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이 다 설명해줬어? 그래서 달라진 게 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에디의 턱을 만지작거렸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에디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마거릿도 기다리면서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당신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지? 그 후에? 그는 죽음이라 말을 하기 힘들었다. 당신이 죽은 후의 일 말이군요. 마가릿은 모자를 벗고 순 많은 머리카락을 이마에서 떼어냈다. 우리가 함께 지낼 때 일어난 일들은 다 알아요. 마거릿이 입술을 살며시 깨물더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이제는 알죠.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계속 말했다. 또 당신이 나를 무척 사랑했다는 것도 알아요. 마거릿이 에디의 손을 잡자 따스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에디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여자애가 있었는데 어린애였어. 그 아이가 놀이기구 주변에서 어슬렁대다가 사고가 생겨서. 마거릿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자 그녀의 모습이 굉장히 젊게 보였다. 아내에게 죽은 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요즘 새로운 놀이기구가 많이 생겼어. 예전 기계와는 많이 다르지. 속도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 어쨌든 카트를 높은 데서 뚝 떨어뜨리는 기구가 있는데 유압으로 멈춰서 서서히 내려오도록 조절하게 되어 있지. 그런데 케이블이 잘려서 카트가 헐렁해진 거야. 내가 직원들에게 카트를 떨어뜨리라고 지시했어. 도민게즈가 나랑 같이 일하던 직원인데 그렇게 했지. 내가 시켰으니까 그의 잘못은 아니야. 나중에 카트가 낙하하는 것을 멈추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했고 여자애가 그 밑에 앉아 있었지. 나는 여자애를 빼내려고 했어. 구해주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어. 아이의 손을 잡은 느낌은 드는데 그 다음은. 그가 말을 멈추자 마가릿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에디가 숨을 깊게 내쉬었다. 여기 온 후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마거릿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자 눈가가 젖어오기 시작했다. 슬픔의 파도가 밀려들었고 갑자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의 죽음이나 공원, 그가 물러서요 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마거릿과 같이 있는 걸까? 숨어있던 슬픔이 일어나서 심장이 거머쥐듯 그의 영혼에 지난날의 감정이 파고들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자 에디는 흐느꼈다. 흐느낌은 잃었던 모든 것의 물살로 흘러들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죽은 아내, 젊은 아내, 그리웠던 아내, 단 하나뿐인 아내. 에디는 다른 것은 보고 싶지 않았다. 그가 속삭였다. 오, 마거릿 미안해. 정말 미안하오. 말할 수가 없어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어. 그는 머리를 양손에 묶고 되뇌었다. 정말로 보고 싶었소. 행운과 불행 사이. 경마장은 여름 관중이 모여들어 혼잡했다. 여자들은 모두 밀짚 모자를 썼고 남자들은 시거를 하나씩 물고 있는 모습이었다. 에디와 노엘은 에디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핑계로 일찌감치 퇴근해서 복승식 게임을 하고 있었다. 접이식 의자에 앉은 그들의 발치에는 종이컵에 담은 맥주가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버린 막권이 나뒹굴었다. 에디는 이날의 첫 경주에서 이긴 참이었다. 그래서 딴 돈의 절반을 두 번째 경주에 걸었는데 그 게임까지 이겼다.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에디는 200달러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 게임에서 두어 판을 져서 다시 약간을 잃었고 이제 남은 돈 모두를 6번째 게임에 걸었다. 노엘과 그는 빈손으로 경마장에 왔는데 빈손으로 집에 간들 뭐가 문제냐고 위안을 하면서 돈을 걸었다. 노엘이 말했다. 생각해보라고. 자네가 이기면 아이를 데려올 비용이 생기는 거라니까. 종이 울리고 경주마들이 출발했다. 직선 코스로 접어들자 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달렸다. 몸에 두른 색색의 천이 뒤섞여 보였다. 에디는 저지 핀치라는 8번째 말에게 돈을 걸었다. 배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노엘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자 죄책감이 들었다. 에디 부부는 아이를 입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돈을 입양 비용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관중들이 일어나 환호했고 말들은 다시 직선 코스를 달려들어오고 있었다. 저지 핀치는 바깥쪽에서 쭉쭉 내달렸다. 환호성과 말 발굽소리가 뒤섞였다. 에디는 막권을 꽉 움켜쥐었다. 살이 떨리는 기분이었다. 초조감이 극에 달해 기분이 나빠질 정도였다. 그때 말 한마디가 앞으로 쭉 나섰다. 저지 핀치다. 경기는 끝났고 에디가 딴 돈은 이제 800달러나 되었다. 그가 말했다. 집에 전화해야겠어. 재수 없을 거야. 하지마. 노엘이 툭 말을 던졌다.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재수가 없다고. 정신 나간 소리. 전화하지 마. 집사람에게 말해야겠어. 행복하게 해줘야지. 마가릿은 그리 행복해하지 않을걸? 에디는 다리를 절며 공중전화로 가서 동전을 넣었다. 마가릿이 전화를 받자 에디는 경마에서 돈을 땄다는 소식을 전했다. 노엘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행복해하지 않았다. 그에게 집에 빨리 오라고 말하자 에디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며 말을 잘랐다. 그녀가 쏘아붙였다. 우리에게 아기가 오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곤란하죠. 에디는 화가 나서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자리로 돌아가니 노엘이 난간에 서서 땅콩을 먹고 있었다. 내 말이 맞지?
그들은 창고로 가서 다른 말을 골랐다. 에디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마음이 반, 두세 배쯤 벌고 싶다는 마음이 반이었다. 집에 가서 돈을 침대에 던지며 아내에게 뭐든 사고 싶은 걸 사라고 알았어? 라고 말하고 싶기도 했다. 노엘이 창고에서 돈을 밀어넣는 에디를 지켜보다 눈썹을 치떴다. 알았어, 알았다고. 에디가 말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있었다. 그가 모르는 것은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마거릿이 경마장으로 그를 찾아 나섰다는 사실이었다. 마거릿은 남편 생일에 소리를 지른 게 마음에 걸려서 사과하고 싶었고 또 남편이 도박을 그만하게 막고 싶었다. 노엘이 경마장 문을 닫을 때까지 있자고 우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노엘은 그런 사람이었다. 게다가 경마장은 차로 겨우 10분 거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차를 오션파크웨이로 몰았다. 레스터가에서 우회전을 했다. 해가 져서 하늘색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반대 방향에서 차들이 마구마구 달려왔다. 레스터가의 육교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육교를 건너서 경마장으로 들어가곤 했다. 계단을 올라서 길을 건너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경마장 주인이 시에 신호등 설치비를 낸 다음부터는 아무도 육교로 다니지 않았다. 대개의 사람들은 다 그랬다. 하지만 이날 밤 육교에는 사람이 있었다. 10대 2명이 사람을 피해 그곳에 숨어 있었다. 17살 난 청소년 둘이 몇 시간 전에 가게에서 담배 5보루와 올드 하퍼 위스키 3병을 훔치고 도망다니는 중이었다. 술을 다 마시고 담배까지 많이 피운 탓에 저녁이 되자 매우 지루해졌다. 그들은 빈 병을 들고 녹슨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한번 해볼까? 한 아이가 물었다. 해봐. 다른 아이가 부추겼다. 한 아이가 술병을 떨어뜨렸고 둘이 함께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술병이 지나가던 차를 비켜 도로에 떨어지면서 박살이 났다. 와우, 너도 봤지? 두 번째 아이가 소리쳤다. 너도 해봐, 애송아. 이번엔 두 번째 아이가 술병을 난간 밖으로 내밀었고 오른쪽 차선을 달리는 차를 골랐다. 그는 술병을 앞뒤로 움직이며 차와 차 사이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려고 조준했다. 마치 예술가가 예술행위라도 하는 것 같았다. 그가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놨다. 12m 아래에서는 마가릿이 육교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달리고 있었다. 위를 올려다볼 겨를도 없었다. 남편 수중에 돈이 남아있을 때 경마장에서 데리고 와야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관중석의 어느 부분을 먼저 찾아야 할지 고민했다. 위스키병이 앞유리에 떨어져 산산조각나는 순간에도 그 생각뿐이었다. 차는 콘크리트 분리대와 충돌했다. 그녀의 몸은 인형처럼 솟구쳐 자동차 문에 부딪힌 다음 계기판과 운전대에 내동댕이 쳐졌다. 내장이 찢기고 팔이 부러졌다.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정신이 까마득해졌다. 저녁의 소리도 자동차의 급정지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요란한 경적 소리도 육교 위에서 달아나는 아이들의 고무 밑창이 끌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레스터가의 육교를 지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사랑은 빗물처럼 위로부터 기쁨을 흠뻑 머금고 내려 무성해진다. 그러나 사랑은 때론 삶의 분노를 간직한 열기 속에서 뿌리를 보살피고 살려서 아래로부터 무성해지기도 한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은 메말랐어도 말이다. 레스터가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마거릿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후 그녀는 거의 반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다. 다친 곳은 다 나았지만 입양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치료비 때문이기도 했고 그 사건으로 시간을 끄는 바람에 부부가 입양하려던 아이가 다른 가정으로 갔던 것이다. 마거릿은 한동안 말없이 지냈고 에디 역시 일에만 몰두했다. 식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부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고 매번 포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났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할 때도 사소한 일만 거론했다. 사랑의 물은 뿌리 깊숙이 숨어버렸다. 에디는 다시는 경마를 하지 않았고 노엘과의 관계도 끝이 났다. 캘리포니아의 어떤 놀이공원에서 처음으로 철제 트랙이 선보이자 오랫동안 잊혀졌던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각광을 받았다. 철제 트랙은 나무 트랙으로는 불가능한 가파른 각도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이제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었고 또 그 스릴을 좋아했다. 루비가든의 주인인 벌록 씨도 철제 트랙을 주문했고 에디가 설치를 감독했다. 그는 설비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설치하는 인부들을 체근했다. 사실 그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신뢰하지 않았다. 휘어지는 각도가 63도라고? 사람이 다칠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그 일에 신경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스타더스트 밴드셀은 제거되었고 사랑의 터널 역시 이제는 아이들에게 구닥다리 취급을 받았다. 몇 년 후 통나무배라는 새로운 뱃놀이 기구가 도입되어 대단한 인기를 끌자 에디는 깜짝 놀랐다. 배가 물 위를 떠가면서 마지막에 큰 웅덩이로 낙하하는 놀이기구였다. 해변까지 3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왜 사람들은 공원에서 홀딱 젖는 걸 좋아하는지 에디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통나무 배를 꼼꼼히 정비했다. 신발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배가 트랙을 벗어날 염려는 없는지 살피고 또 살폈다. 시간이 흐르자 부부는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밤 에디는 입양 문제를 다시 꺼냈다. 마거릿은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다. 이젠 우리가 너무 늙었어요. 너무 늙어서 아이를 못 키우다니 말이 돼? 그러고 나서 몇 해가 흘렀다. 아이를 입양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었고 서로를 위해 마련해둔 공간에 동지애 같은 것이 채워졌다. 아침이면 마거릿은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했다. 에디는 마거릿이 일하는 세탁소에서 그녀를 내려주고 놀이공원에 갔다. 마거릿은 가끔 오후에 일이 일찍 끝나면 에디와 함께 나무 산책로를 걸으며 정비할 곳까지 따라다녔다. 회전 목마를 타거나 노란 칠이 된 조개 껍질을 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에디는 회전 날개와 케이블에 대해 설명하면서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7월의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으며 포도맛 청량음료를 마셨다. 맨발로 젖은 모래를 밟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들이 해변에서 가장 연장자였다. 마거릿은 아가씨들이 입은 비키니 수영복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라면 저런 걸 입을 용기를 못 냈을 거라고 말했다. 에디는 그녀가 비키니를 입었으면 남자들이 그녀만 쳐다봤을 테니 아가씨들이 운이 좋은 거라고 말했다. 이즈음 마거릿은 40대 중반이어서 엉덩이에 살이 붙고 눈가에 주름도 많았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다. 그녀는 에디의 굽은 코와 넓은 턱을 바라보았다. 사랑의 물결이 다시 위에서 내리쳐서 그들을 적셨다. 발밑에 모여드는 바닷물처럼 확실하게. 그로부터 3년 후 마거릿은 아파트 부엌에서 닭고기에 빵가루를 입히고 있었다. 에디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부는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 마거릿이 이 집이 젊은 시절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창문으로 보이는 회전목마가 멋지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아무런 증상도 없이
오른쪽 손가락이 멋대로 젖혀졌다. 주먹을 줄 수가 없었고 닭고기가 손에서 빠져나갔다. 팔이 쑤시더니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는 손가락을 잠시 바라보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단지 쥐고 있는 다른 사람의 손 같았다. 그러더니 사방이 빙빙 돌았다. 여보.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에디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닥에 쓰러진 후였다. 마거릿의 병명은 뇌종양으로 밝혀졌고 병세는 다른 환자들처럼 진행되었다. 치료를 받으니 병이 좀 완화된 듯 보였지만 머리칼이 뭉텅뭉텅 빠졌다. 아침나절은 시끄러운 방사선 기계와 함께 보냈고 저녁나절은 병원 변기를 안고 구토하며 보냈다. 막바지에 이르러 암이 극성을 부리자 의료진은 쉬십시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라고만 말했다. 그녀가 질문을 하면 그들은 동정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의사가 신변을 정리하라고 말하자 그녀는 퇴원을 시켜달라고 청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에디는 아내가 계단을 오를 때 그녀를 부축하고 코트를 걸어주었다. 마거릿은 아파트를 둘러보다가 요리를 하려고 했다. 에디가 그런 마거릿을 말리고 찬물을 끓였다. 그는 전날 양고기를 사두었고 그날 밤 친구와 동료 몇 명을 초대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손님들은 마거릿을 맞이하면서 혈색이 나쁜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와, 집에 오셨군요 라고 인사했다. 작별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퇴원을 축하해야 하는 모임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다들 으깬 감자 요리를 먹고 디저트로 컵케이크를 먹었다. 마거릿이 와인을 2잔 비우자 에디가 얼른 와인병을 들고 잔을 채웠다. 이틀 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에디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조용한 새벽길을 달려 병원으로 갔다. 그들은 짤막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떤 의사가 그녀를 맡아줄지, 에디가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를 논의했다. 마거릿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에디는 모든 것에서 그녀를 느꼈다. 운전대를 돌리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눈을 깜빡이면서 헛기침을 하면서도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녀를 느꼈다. 마거릿은 47살이었다. 그녀가 에디에게 물었다. 카드는 챙겼어요? 마거릿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눈을 감았다. 숨쉬는 게 몹시 힘든 듯 말을 시작할 때보다 목소리가 가늘었다. 그녀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보험카드요. 에디가 얼른 대답했다. 응, 그래, 챙겼어. 에디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서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렸다. 몸을 뒤척일 때 가죽 시트가 밀리는 소리, 문을 열 때 나는 딸깍 소리,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 아스팔트에 발이 닿는 소리, 열쇠끼리 부딪히는 소리.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마거릿이 차에서 내리도록 부축했다. 추위에 움츠린 아이처럼 그녀의 어깨가 턱 밑에 올라가 붙어 있었다. 차에서 내린 마거릿은 코를 훌쩍이더니 눈을 들어 수평선을 응시했다. 그녀는 에디에게 손짓을 하며 턱끝으로 멀리 있는 놀이기구 꼭대기를 가리켰다. 크고 하얀 놀이기구에는 빨간 카트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품처럼 매달려 있었다. 여기서도 보이네요. 마거릿이 말했다. 페리스 회전바퀴? 그녀가 눈을 돌리며 대답했다. 집이요. 에디는 천국에서는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몇 시간씩 보냈다고 짐작했다. 밤낮도 없고 자고 깨는 것도 없는데 시간이 가는 것을 어떻게 알까? 해가 지는 것도 아니고 밀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식사나 약속 같은 것은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까?
마거릿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원했다. 그리고 약속받았다. 밤과 낮, 또 밤. 그들은 여러 결혼식장을 걸어 다녔고 에디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았다. 스웨덴 결혼식장에서 에디는 마거릿에게 형 이야기를 했다. 존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전날 플로리다에 있는 콘도미니엄을 구입했다. 러시아 결혼식장에서는 마거릿이 에디에게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냐고 물었다. 에디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기뻐했다. 레바논 마을에서 열린 야외 결혼식장에서 에디는 이곳 천국에서 겪은 일에 대해 말했다. 마거릿은 귀담아 듣는 것 같았고 모든 걸 다 아는 눈치였다. 그는 파란 사내와 그의 사연,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지에 대해 말했다. 대위와 희생에 대한 얘기도 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마거릿은 그가 아버지의 침묵을 오해하며 분노로 보낸 수많은 밤에 대해 말했다. 에디가 다 정리했다고 말하자 그녀는 눈썹을 치뜨면서 입술을 벌렸다. 에디는 오랫동안 그립던 따스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아내도 행복해했다. 어느 날 밤 에디는 달라진 루비가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구식 놀이기구는 고장났고 아케이드에서는 로큰롤 음악만 나오며 롤러코스터는 정신없이 돌아가고 카트가 트랙에 거꾸로 매달린다고. 예전에는 형광 페인트로 그렸던 놀이기구지만 이제는 비디오 스크린을 넣어 어둠 속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다고. 놀이기구의 새 이름도 말했다. 이제는 하늘 열차 같은 이름이 아니라 토네이도, 후룸라이드, 탑건, 허리케인 같은 이름이라고. 이름이 이상하지 않아? 에디가 물었다. 여름철 재해를 모아놓은 것 같네요. 마가릿이 재치있게 대답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건데 그랬어. 미안해. 아버지 다리 전쟁 후론 줄곧 룸펜이 된 기분이었어. 당신을 그곳에 묶어놔서 더 미안하군. 마거릿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갔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전쟁 중에?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에디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도 마거릿은 에디를 이해했다. 그 시절 참전 용사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일단 고향집에 오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에디는 자기가 죽인 사람들, 그 경비병들에 대해 생각했다. 손이 피범벅이 되었던 일도 생각했다. 그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에디가 말했다. 나 자신을 잃었지. 아내가 말했다. 아니요. 맞아. 그가 속삭였고 마거릿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곳 천국에서 때로는 나란히 누워있기도 했다. 하지만 잠을 자지는 않았다. 지상에서 살 때 마거릿은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잠들 때 가끔 천국을 꿈꾸고 그런 꿈이 천국을 만드는 걸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꿈이 필요하지 않았다. 에디는 그녀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고 머리칼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리고 길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순간 에디는 자기가 여기 있는 걸 하느님이 아는지 물었다. 마거릿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그러자 에디는 살면서 오랫동안 신을 피해 살았고 나머지 시간은 신이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지냈음을 인정했다. 마침내 긴 대화가 끝나고 마거릿은 에디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갔다. 작고 둥근 방에 돌아와 있었다. 마거릿이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다. 그녀가 거울 쪽으로 몸을 돌리자 에디는 거울에 비친 그녀를 보았다. 그가 아니라 그녀의 모습을. 신부는 여기서 기다려요. 마거릿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기 모습을 비췄지만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덧붙였다. 지금은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멋진 순간이 될 수 있겠죠, 에디? 그녀가 에디에게 몸을 돌렸다. 당신은 오랫동안 사랑 없이 살아야 했어요.
안 그래요? 에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랑을 빼앗긴 기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급작스레 떠났다고 생각했겠지요. 에디가 천천히 몸을 낮추자 마거릿의 보랏빛 드레스 자락이 그의 앞에 퍼졌다. 사실 당신은 너무 갑자기 떠났지. 당신은 나한테 화가 났죠? 아니야. 마거릿의 눈이 빛났다. 그래, 맞아.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이유? 어떻게 이유가 있을 수 있지? 당신은 죽었어. 당신은 47살이었지.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죽었고,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 또 나도 모든 걸 잃었지. 내가 사랑한 유일한 여인을 잃었어. 에디가 말했다. 마거릿이 그의 손을 잡더니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잃은 게 아니었어요. 난 바로 여기 있어요. 또 어쨌든 당신은 날 사랑했어요. 잃어버린 사랑도 여전히 사랑이에요. 여보, 다른 형태를 취할 뿐이죠. 가버린 사람의 미소도 볼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도 없고, 머리카락을 만질 수도 없고, 같이 빙빙 돌며 춤을 출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런 감각이 약해지면 다른 게 강해지죠. 추억 말이에요. 추억이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키우고 가꾸고 품어주죠. 생명은 끝나기 마련이지만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에디는 아내를 땅에 묻고 난 후의 세월을 떠올렸다. 꼭 담장 너머를 보는 것 같았다. 다른 종류의 삶이 저편에 있는 걸 알았지만 그는 다시 거기에 속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난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 에디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했어. 마거릿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요. 느꼈어요. 여기서? 그가 물었다. 마거릿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녀가 일어나 문을 열자 에디는 눈을 깜빡이며 뒤따라 들어갔다. 어두침침한 방에 접이식 의자가 있었고 구석에 아코디언 연주자가 앉아 있었다. 난 이 장면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거릿이 양팔을 뻗자 에디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춤, 음악, 결혼식과 다리를 연결시켰던 언짢은 기분은 싹 잊었다. 이제 보니 그런 느낌은 외로움 때문이었다. 빙고 카드판만 있으면 완벽하겠어요. 마가릿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에디는 씩 웃으며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어떻게 결혼하던 나의 신부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지? 당신이 이 모습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에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바꿀 수 있어? 바꾼다고요? 어떻게요? 마거릿은 재밌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모습으로 그녀가 팔을 내리며 말했다. 난 마지막에는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에디가 고개를 저었다. 바꿀 수 있겠어? 마거릿은 시간을 끌더니 다시 그의 품에 안겼다. 아코디언 연주자는 귀에 익은 멜로디를 연주했다. 그녀가 노래를 따라 불렀고 두 사람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분만 기억하는 리듬에 따라서. 당신은 날 사랑하게 만들었죠.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당신은 날 사랑하게 만들었죠. 언제나 그걸 알았죠. 에디가 고개를 돌리자 마거릿은 47살의 모습 그대로였다. 눈 밑에 주름이 있고 머리숱은 줄었고 턱 밑에 피부가 늘어졌다. 마거릿이 미소를 짓자 그도 따라 웃었다. 에디에게 그녀는 언제나처럼 아름다웠다. 에디는 눈을 꼭 감고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봤을 때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난 가고 싶지 않아. 여기 머물고 싶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아직도 팔을 올리고 있었지만 마거릿은 없었다. 다른 모든 것도 사라져버렸다.